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최근 경제 위기가 임박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경제의 기본이 되는 고용. 각종 지표들이 열악한 고용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과연 충격을 최소화하며 고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관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함께 고용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최근 몇 주간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서 정부 정책의 이모저모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오늘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이모저모에서 따끔한 일침을 주실 한번 제가 모셨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이 정부 정책이 좀 까칠하신 걸로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펀치 날린다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펀치를 날리는 게 아니고요. 네. 문재인 정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 그거 닥치지 않도록 네네. 미리 손을 좀 써달라고 네. 하는 그런 충정입니다. 아무튼 최근에 뭐 위기론을 제기하는 쪽이 있고요. 네. 우리 김 교수께서 위기론을 적극 얘기하시더군요. 뭐 경제 위기 조짐 오건다고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네. 예. 괜히 잘 가는 경제 위기 조장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우리한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실제로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경제 위기 조짐이 여러 가지 보인다는 거예요. 네네. 우선은 우리가 지금 제조업만 놓고 봤을 때요.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제조업이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제조업 가동률이 지금 70%예요. 네네. 공장 10개 중에서 7개만 가동하고 3개는 쉰다는 뜻이죠. 이 경기를 보여주는 게 많이 보는 게 건설 경기 많이 보고요. 그다음 이제 고용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건설 쪽을 많이 보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큰데 대부분 고용 지표가 경기 지표의 핵심이에요. 네네. 그럼 고용 지표를 보자 이거죠. 오케이. 고용 지표에서 실업률 올라간 거는 뭐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3%대에서 지금 4%대로 갔습니다. 네. 1년 사이에 1% 올라간 거예요. 그다음에 실업자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장기 실업자가 한 20% 늘은 겁니다. 장기 실업자는 아예 이 사람들은 뭐 한 1년 가까이 계속 일자리 찾는데 못 찾는 사람이 장기 실업자예요. 근데 이 장기 실업자보다 더 심한 경우는 아예 취업 활동 포기한 사람. 구직단념자. 이 사람들이 지금 또 한 10% 항상 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은 이 얼마나 경기가 안 좋았으면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포기까지 할까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경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실물 부분의 경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반대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네. 원래 더 나빠질 네. 수 있고 그 저변에는 네. 인구 구성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청년층 네. 그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층이 지금 가장 지금 벌어져 있는 많이 네. 나와 있는 네. 그게 이제 몇 년 지나야 조금 구조적으로 해소된다. 네. 굉장히 어려운 타이밍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 부분을 그나마 근근히 지금 버텨서 잘 넘어가고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청년 일자리 해가지고 이번에도 추경을 추경도 한 4조 4조 했지 원까지 않습니까? 예. 이따가 했던 게 한 25조 아닙니까? 네, 네. 또 4조를 갖다 넣는 거예요. 넣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청년 일자리 문제 있어가지고 네. 교육부터 뜯어고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본에 지금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하는데 취업률이 98%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나오죠. 그 왜 그럴까요? 일본만 한다 하더라도 벌써 학교와 노동시장 연계가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 독일 경우가 유럽 전체가 청년 실업이 심해도 독일은 예외야. 이게 말다 도제제도. 네. 그거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 교육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학 입시제도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지금 교육부 장관이 일자리위원회 관련됩니까? 전혀 자기 일 아니에요. 사실은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는 교육인데 그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 장관은 일자리위원회 일자도 발을 안 담그고 있다. 오히려 결국 이제 우리가 실업계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실습 나가야 되거든요. 네, 네. 실습 나가서 누가 한 명 다치니까 실습 폐지. 그럼 말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과 노동시장의 불일치를 더 키워버리게 되면
뭐 청년 실업 더 심각해지는 거죠. 네, 네. 그 지금 뭐라 그래야 돼요? 고시생? 네, 예. 공시생. 공시생들. 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구직 단념제가 아니라 이제 구직을 위한 준비자 해갖고 바꿨습니다. 실업률 통계에 들어가면서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공시생들이 많이 늘어난 게 네. 실업률을 높이고 있는 지금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시생들은 우리의 어떤 일자리 전선의 그 극단 어떤 단적인 사례를 보여주기보다는 좀 편안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 찾기 위해서 나타난 현상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공시생들 그렇게 막 몰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게 기회비용을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네. 한 30조 나오더라고요. 아,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저럴까?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급여 수준이나 공무원의 복지나 고용 안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어떻게 본다라면 뭐 웬만한 대기업보다 오히려 나아. 글쎄요. 그러니까 몰리는 그러니까 그 겁니다. 자체 문제는 알겠는데 네, 지금 현재 그런 쪽에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지금 현재가 그닥 뭐 낭떠러지는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죠. 네. 있는 공무원을 지금 현재 아주 추산으로 한 40만 정도 잡는데요. 네. 그다음에 뭐 학원 안 다니는 사람까지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까지 하면 훨씬 더 될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을 다 공무원을 흡수할 수 있으면 말이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공무원 그렇게 흡수 못하죠. 결국 이 사람들은 희망 고문이에요. 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그냥 장기 실업으로 하기 딱 알맞은 이런 문제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 공시생 내지는 공무원을 늘려가지고 청년 일자리 해결하겠다는 거는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네.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교육 제도를 뜯어 고치자. 뭐 옳은 말씀인데 굉장히 이제 시간이 걸리는 장기 대책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 정부는 자기들 정책의 제1호로서 일자리를 내세우고 있고 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추경 경쟁 예산으로 돈도 많이 넣고 있고 정책으로도 엄청나게 푸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결과가 좀 별로다. 그렇죠. 왜 그러냐 이게 왜? 하여튼 자기들끼리도 조금 옥신각신해요. 뭐 경제부총리는 딴 데서 너무 나선다. 우리한테 좀 시간을 달라고.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그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 막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또 한숨 뭡니까? 듣다 가지고 경제자문회 부의장 하시는 분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 그러니까 제각각인데요. 네. 그러니까 당장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라면 일자리위원회에서 그럼 교육부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를 그리고 학교를 어떻게 도와주겠냐.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청년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또 그거는 어떻게 하다면 어마어마한 제도 변화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수업이나 그다음에 학생 지도의 방식만 바꿔도 큰 변화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정부가 각 부처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대로. 뭐 어제 오늘 일을 하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부총리 이야기, 네, 네. 그다음에 또 뭐 수석 이야기 제각각 다 다른 이유도 네, 네.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소관 부서 중심으로 바라보기도 다 이래 보는 거죠. 또 나아지고 있다는 쪽에서는 고용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네. 실업률도 오히려 좀 주춤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보릿고개 같은 그런 시기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다라는 얘기고요. 네. 어쨌든 예산을 지금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일단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재정 투입해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부분인데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공중전화 돈 넣으면 통화되죠. 똑같은 겁니다. 네. 재정 투입하면 그동안에는 일자리 돌아가요. 근데 공중전화처럼 동전 끊어지면 전화 끊어지듯이 이런 류의 사업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최저임금 올리면서 지금 3조 그렇죠. 원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년도에 또 올려요. 네. 그럼 어떡할까요? 또 3조 원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3조인데 원래 일시적으로 하기로 했던 걸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고 네. 그다음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더 늘기 때문에 더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고 실제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네. 인상 문제라든지 네. 근로시간 단축 문제 어떻게 보면 뭐 노동경제 하셨으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옹호론자셔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근데 왜 그렇게 강하게 반대를 아마 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럴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가지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오르게 되면 아마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적응해 나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속도의 문제다. 그렇죠. 16% 이게 올린다는 거는요. 이 근로자들의 90%가 중소기업에 있는데 네. 그 중소기업에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16.5% 임금이 오르면요.
정말 영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태로운 숫자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예산 네. 추경도 그렇죠. 막 풀어서 네. 그런 어떤 그 단기간의 샥을 네. 정부 예산으로 좀 지원해주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제도적으로 이제 좀 키를 조금씩 틀어가면서 안착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정부 주장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 원 하고 네. 그다음 그걸 돈을 타가라고 그리고 이게 모든 공무원 다 동원해가지고 신청 받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신청을 이제 받아가지고 뭐 앞으로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네. 다는 큰데 그 돈은 돈대로 받고 네. 실제로 나중에 그 사람들 경우를 계속 고용을 할지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문인 게 네. 대부분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사업주들 경우가 저임금 사업주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별로 이 부가가치 내지 좋지가 않고 대부분 내수기업들이에요. 네. 지금 내수가 좋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게 수익성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떠밀어 가지고 이제 일시적으로 최저임금 때문에 덜 내보낼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 효과는 거의 미미하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 2년을 보는 거예요. 경제위기가 온다 그래서 1, 2년 보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재정으로 막 투입해가지고 네. 고용이 막 무너지는 걸 막는 부분도 오래 갈 수 없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단축이요. 네. 어차피 그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정도의 속도로 하면 됩니까? 최저임금 이렇게 얼마나 될 것 정도 같아요. 올렸으면 우리가 좋았을까요? 2000년부터 해가 최저임금을 연 한 8%씩 올려왔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인데 제가 볼 때는 한 그 정도로 유지해야 된다. 결코 한 우리가 자릿수? 네, 8%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높고 그다음 전체 임금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정도만 하더라도 빠르게 올라가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지금 빈곤 문제 해결하거나 저소득 문제 해결하는 데는 최저임금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근로장려 세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막바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최저임금 제도를 아무데나 쓰지 말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에 필요한 용도로 쓰고 네, 네. 저임금 근로자 돕는 부분들은 다른 제도를 쓰라는 네, 거죠. 오로지 최저임금 제도. 이거 가지고는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에 울린다. 네. 네. 그러면 네.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로시간 단축도 이래요. 사실은요. 근로시간 단축해가지고 뭐 이 대기업 부분은 요번 적용하는데 네. 아마 이미 지금 그 큰 대기업마다 큰 변화가 있어요. 왜? 근로시간 단축하는 대신에 노동강도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기업 부분은 그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그냥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요. 사실 중소기업하고도 그리고 이 근로시간 단축해서 그러면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도 못 하는데 대표적인 뿌리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금형, 성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본다라면 제조업의 정말 뿌리죠. 근데 그 경우는 사람을 또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왜?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일들입니다. 근로시간 단축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대체할 수 있으면 좀 나은데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 그냥 단축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업종, 직종 관계없이 다 낮춰버리는 겁니다. 특례업종을 너무 없애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연구개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어디 공장 근로자랑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이 근무 시간은 아니거든요. 출근과 퇴근 시간 그 사이를 전부 다 이 근무 시간 한다면 어마어마한 연장 근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현실을 전혀 반영 안 하고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하니까. 말씀 중에 답이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여쭙는 요지 우리 시청자들이 듣고 싶으니까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근로시간 그렇죠? 단축 부분을 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맞춰라. 네. 업종의 성격도 반영하고 그다음 직종의 성격도 좀 반영해줘라. 그다음 특히 중소기업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3단계로 지금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데 네. 한 5단계로 낮추라는 거죠. 더 슬로우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정말 의욕 꺾지 말고 적응해 나가도록 좀 기간을 더 주고 가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아무튼 뭐 말씀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면서도 네. 체감으로 확 와닿지 못한 이유가 네. 지금 아무튼 주가도 비교적 좋고요. 네, 네. 뭐 예전하고 우리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뭐 지금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네, 네. 아주 갑자기 뭐가 큰 변화가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왜 자꾸 이 위기론을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까요? 위기도 때마다 이 칼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위기가 언제 무슨 모양으로 올까요? 그러니까 우리 97년도 외환위기 이제 기억납니다. 그때 외환위기 1, 2월 달, 97년 1, 2월 달에 뭐 한보철강 이야기 했을 때 코웃음 쳤어요. 뭐 한보철강쯤이야.
그러다 한 5월쯤 되니까 기아차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아, 네. 근데 그게 딱 여름 지나면서 예. 그다음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기울기 시작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위기가 한번 찾아올 때는요. 그 정도 상황이라고 지금 보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면 지금 그런 류의 어떤 조짐을 보이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정책을 예를 들어 소득 주도 성장이든지 그다음에 거의 노동 체제를 바꿀 정도로 아주 과격한 노동 정책을 쓰게 되면 네. 세계 경기가 뭐 좋아진다 하더라도 제가 1, 2년 내에 우리가 위기가 온다. 그리고 대량 실업으로 온다고 저는 이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 촉발은 저는 그거라 봅니다. 금리라 봅니다. 금리.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이 가계 부채가 우리가 1,500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금리가 우리는 지금 낮추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막 올려요. 네. 근데 문제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 현재 역전이 돼 있는데 역전이 더 벌어져. 네. 그다음에 유럽도 지금 경기 이제 연말 정도 되게 되면 금리 올린다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금리 높은 대로 자금이 다 이탈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럼 우리가 아주 극격하게 금리를 높이지 않으면 자금이 다 빠지니까 결국 우리도 늦게라도 금리를 올리는데 과격하게 올릴 거다. 기본적으로 가계가 다 원리금 감면하고 소비 올스탑 외환위기 때처럼.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원리금 상환하라고 그냥 뭐 임금 네. 올라가지고 도저히 장사 못하겠다. 예, 예. 바로 이제 그걸 가지고 걱정하는 거고 네, 네. 어떻게 본다라면 이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악마라고 하는 거는 아주 약한 데만 찾아간다는 거죠. 네, 네. 저는 요즘에 엘리엇이 저렇게 설치는 거에서 심상치 않다 보는 겁니다. 왜 엘리엇이 한국을 저렇게 괴롭히는 거야? 왜 삼성전자, 왜 현대차를 괴롭히는 거야? 뭔가 우리들한테 취약점을 봤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아르헨티나 경우도 봤고 러시아도 엘리엇이 들어간 데가요. 대부분 그 나라 경제가 안 좋은 데 많이 들어가 설치더라.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위험한 국가로 지금 이 뭐랄까 국제 이 투자기관에서는 네, 네. 우리나라를 집어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가계부채가 많고 그다음에 저금리 시대 때 막 이 부채가 늘어난 건데 네, 네. 만일 금리가 뛰게 되면 그만큼 취약하다고 하는 거는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뭐 다른 모든 나라에서 네. 이 투자기관들에서는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래전부터 이미 그렇습니다. 금리를 너무 낮춰왔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그렇습니다. 태엽을 감을 때 네, 네. 우리가 거기에 얼마만큼 건강한 체질을 갖고 있느냐 걱정을 많이 해왔었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 주셨듯이 또 지적했듯이 원화가 오히려 지금 강세인 게 그 네. 문제를 가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빨리 조금씩 올릴 네. 수 있도록 원화가 오히려 약세면 네. 조금씩 올려가면서 따라가면 좋은데 네. 오히려 강세니까 지금 올리기도 어렵고 애매하고 그래서 늦추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벌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전 그래 봅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도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근데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못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다음 나중에 따라잡으려고 할 때는 굉장히 벅차가지고 네, 네. 바로 금리 같은 경우가 그렇다.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 안 올리는 게 지금 잘하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서서히 조금씩 올려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 적응력을 키워놔야 된다. 네, 네. 근데 지금 아예 지금 동결하는 거를 지금 능사로 삼던데 걱정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집값은 조금 잡을 자신이 좀 가진 모양이죠. 아무래도 뭐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도 뭐 동전의 양면이 있으니까 네, 네. 너무나 지금 건설 경기가 죽어 네, 있고 네. 그다음 부동산 경기까지 죽어 있을 때는 내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기서 대부분 나오는데 네, 네. 내수 경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울 거다 저는 네,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위기론에 대한 여러 가지 네. 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네. 그럼 앞으로 1, 2년이라고까지 네. 굉장히 멀지 사실 1, 2년이면 굉장히 가까운 미래입니다. 금방이에요. 네. 그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위기론을 자꾸 얘기하면은 또 위가 벗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 뭐 예방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대비를 아주 하니까. 구체적인 예방책 한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네, 좀 네. 작은 마이크로한 얘기 이제 얘기를 해주신다면 뭘 좀 요 정부가 이렇게 좀 저는 바꿨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정부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소득주도 성장과 같이 좀 이 구름 잡는 이야기 안 하면 좋겠다. 그건 너무 큰 얘기 아닌가요? 아니요. 갑자기 이거 대통령이 지금 혁신 하던 거- 성장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얘기하고 혁신 성장 얘기를 했어요. 다 해야죠. 네. 다 하셨잖아요. 네. 혁신 성장 가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워요? 선택의 문제인데. 맞아요. 이제는 혁신합시다 하고 나가야 되고.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제 조금 또 노력합시다. 자, 또 노동계는 양보 좀 하세요. 네. 생산성 높이세요. 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 기업 감사합니다. 네. 좀 투자 좀 더 해달라고. 네.
기업을 때리는 게 아니라 기업 보고 부탁을 해야죠. 네. 그리고 노동계에 대해서 좀 양보할 거 양보하시라고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 위기 안 옵니다. 그리고 우리 실업 대란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그걸 안 하고 지금처럼 소득주도 성장하고 정부가 재정 확대하고 네네. 기업 때리고 노동계 마음 편들어주면요. 네네. 참 어렵습니다. 네네. 경제 펀더멘탈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의 그 충분 조건으로 위기가 오려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 꼭 오더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그래서 그 부분은- 악마가 공급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취약한 데만 찾아다녀요.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남북 경협회가 기대가 잔뜩 부풀어 네, 있는데 이것도 걱정스러운 게 네. 만일 남북 경협 해가지고 막 대박 터질 것 같은데 막상 지금 우리가 당장에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혜택 받는 건 아주 먼 훗날 이야기고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부분도 경제의 악재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제 부분에서 아주 조심조심 지금 네. 발을 디뎌야지 네. 지금 전 세계는 경제가 좋다 그러고 우리만 이게 불황이라 한다라면 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가는데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그거 따지는 게 좀 가장 알겠습니다. 급선무라 봐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최근 위기론과 경기 논쟁 등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해 해외 석학의 헤아를 들어보는 월드 나우 시간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의 그늘이 짙게 들이운 지 꽤 됐지요. 경제학자들은 뉴 노멀이라고까지 칭하면서 이 저성장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수요 측면에서 진작을 통해 이 저성장을 극복해보자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 저성장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미국 워싱턴 대학의 스티브 파짜리 교수에게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rom my point of view, once you recognize that this phenomenon that's become known as secular stagnation is to a large extent the result of a shortage on the demand side, we can do more. By seeing it as the result of market imperfections, rigidities, stickiness of wages and prices, that in a way that's misled the mainstream into thinking that, well, it's a short-run problem. Eventually, if there's unemployment, wages will fall. Eventually, if firms are selling less than is optimal for them, they'll cut prices, and that should solve our problem. But then, of course, we ran into the problem, nobody really wants deflation. Well, that doesn't seem to be a very practical solution. So in the 1980s, the 1990s, you got this so-called new consensus in macroeconomics. Well, maybe wages and prices are not going to solve our problem, but there's a substitute. There's monetary policy. And if we use wise monetary policy, the Alan Greenspans and the Ben Bernanke's and the Janet Yellens of the world will be able to guide us to basically the same story where these demand problems are constrained. And so I think we had maybe 20 years when monetary policy was reasonably effective at turning the economy around and keeping demand growing, but only by pushing the unsustainability of household finances further and further and further. And it seems to me we've ended that. And part of that is there isn't as much room to cut interest rates, but also that we've seen that household debt bubble burst. And so I'm not optimistic about monetary policy being all that helpful in the period going forward. Even as we move away from the so-called zero lower bound, I'm still concerned because I don't think we're going to see the same kind of stimulus to household borrowing that was critical to the function of monetary policy in the next 5 to 10 years. 경제 정책 점점 더 어려워지죠. 지나친 규제는 하지 말자고 하면서도 또 시장의 불안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정책을 또 하자고 그러네요. 서정의 경제 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